요즘 근황은 의외로 좀 한가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소설이 지난달에 출간이 됐는데 별로 그렇게 이런저런 일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제가 집이 부산이라 나가서 해수욕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좀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낸 소설은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늙은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자기 소멸해가는 기억과 인생 이런 것에 맞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7번째 장편이 되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근데 교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뮤지션이자 미디어 아트를 하는 이희연 씨 같은 분, 밴드 모세 이희연 씨 같은 분, 이번 제 살인자의 기억법의 북 트레일러도 멋지게 제작을 해주셨고요. 뮤지션이죠. 역시 이적식 이런 사람들 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원해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효자거든요. 근데 효도는 거기까지 딱 입학까지 효도를 딱 마친 다음에 공부를 못 하기도 했거니와 저랑은 좀 체질도 안 맞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내내 딴 일을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간 데는 국악연구회라는 데예요. 그래서 대금을 매일 불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음악도 역시 별 재능이 없었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학원에 갔을 때쯤에 본격적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변에서 잘 쓴다 그러길래 진짜 잘 쓰는 줄 알고 계속 써서 작가가 됐습니다. 저는 매년 초에 그 전에의 인세를 다 정산해서 한꺼번에 받는데요. 수입이 좀 적으면 올해는 부업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좀 넉넉한 게 들어오면 이제 좀 소설에 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업 작가이고 저는 좀 작가들 중에서는 운이 좋은 편인데도 소설만 써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해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다른 일을 좀 병행하고요. 소설을 번역한다거나 외국 소설을 번역한다거나 아니면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부업이 되죠. 그 밖에 제가 하는 다른 일이라는 것, 돈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팟캐스트를 제가 녹음을 하고 글을 올리고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그러고 놀거든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등단한 이후에도 17년 정도 써왔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많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도 있고, 그리고 라디오 진행을 한 적도 있고, 또 그 밖에 몇 가지 그런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계속 소설을 써왔는데요. 그것은 소설은 지루해질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에 한 2, 3년 동안 장편을 쓴다 그러면 그 세계 안에 있다가 다음 세계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매번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인물들과 살아간다는 점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모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소설을 읽은 독자들의 마음이 단 1mm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읽고 나면 읽기 전에 자신과 좀 달라지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또는 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가 있던 아파트를 보면 가기 전의 상태인데 그 아파트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누가 다녀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바뀐 것은 여행을 다녀온 자기 자신뿐이에요. 그런 것을 소설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에서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을 덮고 나면 소설을 읽기 전에 느꼈던 그런 방의 풍경, 냄새, 그런 분위기 같은 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제 소설이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좀 보고 있으면
좀 민망하죠. 그래서 왜 민망하냐면은 저는 글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소설 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소설로 볼 때 그냥 웃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상당히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글로 쓰고 글로 상상했던 이런 세계가 제 눈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런 기차를 영화관에서 처음 본 사람들처럼 그런 좀 이건 너무 사실적이다, 너무 세다라고 늘 느끼죠. 번역이 잘 되면 한국 문학이 세계화가 될 거라는 것은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번역이 좋아서 우리가 프랑스 문학을 보고 번역이 좋아서 뭐 영문학을 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나라들이 문학계에서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그 나라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들이 멋있어요. 그 나라가 이미지가 좋아요.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그 소설에서 묘사된 삶의 방식 같은 것도 근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가서 읽히는 거에는 실은 뭐 번역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언어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중요합니다. 뭐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매력적이 돼야 되고요. 이 모든 걸 뛰어넘으려면 걸출한 작가가 출연해야 됩니다. 걸출한 작가 하나가 그 언어권에 대한 세계의 문학의 어떤 평가 이런 걸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이 그 유럽 언어권 밖에서 일어난 적은 거의 없어요. 알바니아 작가 중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작가인데 이스마일 카다레 한 사람으로 좀 알바니아 문학에 너무너무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스마일 카다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지만 그 사람의 작품은 뭐 전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 많이 번역이 됐죠. 저는 20대는 대단히 폭력적인 젊은이였거든요. 그래서 뭘 많이 부수고 다녔어요. 제가 보면 이제 경찰의 기록에 보면 이제 폭력에 관련한 기소유예도 2개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 80년대니까 무슨 시위를 하다 걸렸나 아니에요. 진짜로 폭력을 휘두르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28에 등단하고 나서 문학을 하게 되면서 바뀐 게 있다면 마음이 많이 유순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인물 타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거기 살인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창조하면서 그 인물들에게 어떤 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복화술사처럼.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잘 하려면 타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길에서 마주치는 타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타인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요새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화가 나지 않고 다 좀 어떤 연민을 갖게 됐어요. 그 제 안에 있는 어떤 예술가적 자아가 성장하면서 그 제 사회적인 자아가 지고 있던 그런 짐을 떠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회적인 자아가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것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표현도 사회적인 자아로 하고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폭력성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술가의 자아가 그 대신 떠맡게 함으로써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의 자아는 집에 돌아가서 살인자 얘기를 쓰는 거죠. 이렇게 분리되는 이게 2개의 자아가 저는 공존하는 것이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저의 특히 소설 쓰기가 저에게 끼친 영향이랄까 그런 거고 그 밖에 뭐 다른 뭐 제가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것들은 그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뭐 돈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즐거움 뭐 장난기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또 소설 쓰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예술적 충동 이런 것들을 그게 또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인원에서 진화했잖아요. 그래서 유인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싸워요.
잘 싸우고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집단을 이루어서 뭐 왕따시키고 그것이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지나오면서 하나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진화 과정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데 그게 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힘든 어딘가에서 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페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오페라를 보는데 오페라 한 중반쯤 됐을 때 이게 문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험한 데에 있다가 와서 딱 보는 순간 그 오페라에 감동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가능하게 만든 이런 문명이라는 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떤 예술이 주는 어떤 평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페라를 보러 갔든 연극을 보러 갔든 거기 앉아 있을 때 그 잘 훈련된 배우, 훌륭한 배우나 가수가 아주 조직적인 연출에 의해서 움직이고 안무나 연출에서 움직이고 그것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적절한 시점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감동하는 것을 같이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문명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을 향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래식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최소한 악기를 조금이라도 배워보는 경험. 저는 국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우연히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서 제가 국악의 예를 들면 악보, 정간보 같은 것도 읽게 되고 연주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잘 즐기게 됐어요. 그 소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써본 후에 소설을 더 잘 즐기게 됐거든요. 저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전까지 좀 예술 지원의 방향이 좀 전문가 중심이었잖아요. 전문적인 이 높은 수준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향유하게 하자, 소비자로서 향유하게 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예술남 운동에 제가 공감했던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해보는 건데요. 좀 더 그럴 만한 저는 환경이 많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이 예술남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향유자 중심의 그런 것이어서 저는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한 도시나 작은 마을에 어떤 극단 같은 게 생기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작은 기부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거기 이제 이사회 같은 걸 이루고 레파토리를 고르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좀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